안녕하세요. 번역가 제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책이 나왔거든요. 벌써 5번째 책인데, 그래서 이 책이 출간 기념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챗GPT 이용해서 동화책 쓰는 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무리 제가 번역가라지만 뚝딱 영어로 그렇게 책을 써내는지. 저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영어로 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가능하면 영어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가 번역을 하는 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좀 영어가 돼서 영어로 바로 쓸 수 있어. 이러신 분들이 있을 테고 나는 영어 전혀 못해. 영어로 쓸 수가 없어.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영어가 조금 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영어로 일단 쓰시길 추천을 드려요. 영어로 쓸 때 완벽하게 쓸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저 역시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도 그렇고 이게 자연스러운 문장인지 조금 걱정도 되고 딱 맥락에 맞는 이 단어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딱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엉성한 틀이나마 제가 한번 잡아요. 여러분들 혹시 처음부터 챗 GTP한테 모든 걸 맡기실 생각이신가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챗 GTP는 우리가 주입한 그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웃풋을 내는 거잖아요. 얘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얘한테 이렇게 써줘 이러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물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챗 GTP로 요새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책 디스크립션 하는 그 란을 많이 쓰시는데 보면은 사용되는 단어가 진짜 거의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챗 GTP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돼서 무조건 맡기지는 않고요. 동화책을 쓰시는 분들은 다들 본인이 원하는 쓰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없이 시작한다는 건 저는 처음부터 아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아주 간략하게나마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줄거리를 다 풀어나가세요. 엉성하게라도 뼈대를 그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 챗 GTP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잡은 다음에 저는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가능한 한 상세히 써요. 챗 GTP한테. 그 부분에 있어 만약에 나는 영어를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어로 쓰시고 번역기 있잖아요. 그걸로 일단 돌리셔도 돼요. 엉성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약간 시 같은 느낌으로 쓰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 라임을 맞추고 싶은데 영어에서는 그것까지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이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썼어,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했고 시처럼 쓰고 싶어. 그래서 라임을 좀 맞춰주고 분위기 같은 것도 저는 이렇게 정말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다 써요. 그래야지 그나마 얘가 이제 되게 스페시픽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쫙 나오죠.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do it again. 그걸 계속 시키세요. 계속 시키고 그리고 내가 이 단어는 내가 원했던 단어가 아니야. 이런 느낌이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그 단어 빼고 다른 걸로 해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간혹 얘가 너무 많이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느낌은 요건데 얘가 막 단어도 그렇고 내용도 더 추가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줘서 그래 이런 말도 한번 내가 써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경우는 그걸 그대로 킵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원했던 방향에서 너무 많이 나갔어 이러면은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이걸 할 때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엄마 손을 꼭 잡는 거 이 내용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가 소프트한 손가락을 묘사를 하고 싶은데 챗GPT가 너무 많이 나가서 묘사를 좀 느끼하게 현실적으로 쓸 것 같지 않은 그런 묘사문을 내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원하는 스프링 패럴로 바꿨거든요.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가 한 거 그대로 갖다 쓰면 여러분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저는 반드시 그때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는데 얼번 라이터에 들어가서 에디터의 감수를 받아요. 그때 이번에는 여러분 챗 GTP가 너무 잘해서 그런 건지 에디터가 건드린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라인 에디터를 써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는 내가 이거 영어로 했는데 좀 엉성한 것 같아 하시면 아예 디벨롭먼털 에디트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구조도 다 바꿔주고 그렇게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여러분 꼭 하시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챗 GTP도 실수를 해요. 문법적인 실수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책을 내고 나서 후회하느니 그거 25불밖에 안 하거든요. 천자당.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투자는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한국어로 열심히 쓰시고 전문 번역가에게 일단 맡기세요.
저한테 맡기셔도 되고요.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시거나 여기로 댓글 주셔도 되고요. 맡기시거나 혹은 나는 비용이 부담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챗GPT나 DeepL 같은 프로그램 통해 한번 돌려보시고 분명히 어색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를 보시고 다시 또 챗GPT한테 이거 내가 영어로 쓴 건데 나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쓰고 싶었어. 최대한 자연스러운 영어로 그리고 키즈 프렌들리하게 써주고 독자는 이 몇 살에서 몇 살까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쓰셔서 다시 내추럴한 잉글리시로 바꾸셔야 돼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검수자, 인간의 검수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 팁을 드리고 싶어요. 어린이 책을 쓸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을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독자층이 확실해야 돼요. 간혹 나는 그냥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쓸 거야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타겟을 모두로 만드는 거는 아무런 사람도 타겟으로 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바이링걸 키즈를 제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스페시픽하게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다른 경우는 왕따 당하는 아이를 위한 그런 내용 혹은 친구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내용 이런 식으로 스페시픽하게 잡고 일단 들어가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는 반드시 아이가 주인공이 돼서 아이가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담으시면 좋아요. 동화책은 어쨌든 아이들이 읽는 거잖아요. 물론 어린이 읽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그런 것들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희열을 느끼거든요. 제가 한 대표적인 책이 아마 요거 2개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이 책이 지금 제일 잘 팔리는 책인데 이제 아이들이 김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해결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3번째는 여러분 메시지예요. 이거는 너무 대놓고 쓰시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막 교훈을 준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한국 책이 유독 그런 게 좀 많은데 그러면 절대로 안 팔려요. 아이들은 책을 왜 읽나요? 엔터테인먼트예요. 재밌어서 읽는 거예요. 근데 훈계를 하고 있고 하면은 누가 읽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싶으면 교묘하게 이야기 안에 스토리 안에 녹여내셔야 돼요. 그거는 작가의 역량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은 팔리지 않는다는 거. 아이들은 훈계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미있고 즐겁기 위해 책을 읽는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이거는 소설 쓸 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Show, don't tell. 그러니까 보여주지 말하지 말아라. 어린이 책은 여러분 당연히 그림과 글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림에 이미 다 충분히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걸 또 글로 구구절절히 쓰고 있으면 제대로 된 동화책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반드시 보시면서 그림으로 충분히 표현을 했는데 글로 또 쓰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작가님을 같이 작업을 하고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출판사가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과정을 거치거든요. 일반적인 출판사는 이제 글 작가님이 먼저 글을 쓰고 출판사에서 이제 그림 작가님과 컨택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잖아요. 물론 두 분이 소통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적으로 글을 쓰고 그림까지 미리 구상을 하면서 글을 써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는 실력이 안 돼서 그렇지 제 스스로 글 작가, 그림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작가님께는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곤 해요. 물론 그림 작가님께서 본인의 스타일과 그림체를 녹여내시긴 하지만 제가 대체로 이렇게 큰 틀을 잡고 간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5번째 마지막은 후크예요. 뭐 어린이 책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딱 열었을 때 재밌어야지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부터 너무 힘을 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이거는 본인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거를 넣어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끝부분도 그렇게 힘을 안 주는 편이에요. 간혹 어떤 데 강의를 들어보면 루스한 엔드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책 보면 심심하게 끝나는 책도 많거든요. 아이들은 되게 재미있어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힘을 안 주고 그 대신 마지막 장면에 뭔가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유머를 넣기는 했어요. 김밥책 같은 경우도 이 설거지 누가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아빠가 들어와서 이제 아이가 아빠한테 김밥 좀 드실래요? 이런 식으로 장면으로서 임팩트를 주고 했지 너무 크게 교훈을 남기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만드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거든요. 물론 줄거리가 풀리지 않을 때는 막 몇 달 며칠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그게 또 딱 풀렸을 때 그 희열이 있거든요. 글 쓰는 분들은 모두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총 5권을 냈는데 또 제가 한국 갔다 와서 5월에 또 한 권을 출간을 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제가 출간할지 모르겠지만 창작하고자 하는 욕구가 멈추지 않는 한 당분간은 출간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제가 올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새로 출간한 책 있으시면 저한테 살짝 공유하고 자랑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음번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